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곳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추진력도 강했던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 역시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 트러블 없이 신혼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반대 한 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시댁이며 친정이며 트러블이 종종 있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잘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양가 식구들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엄마라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남편과 시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적어도 돌이 지날 때까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죠.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놓지 않으리 다짐을 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육아휴직 3개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권했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긴 해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연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그 자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1년 정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도 생업이 있다 보니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구나.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인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1년 정도만 쉬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나도 여유로울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야. 거기다가 여보는 경력도 있으니까 1년 쉰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시댁과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1년을 더 쉬기로 하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이 승진을 해야 좀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벌어오는 수입도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 없이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양가에서 비용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었지만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고 있는 생활비가 모자르다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출산 이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할 듯 싶어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여보가 좋아야 할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뭐? 150? 아니, 당신은 150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직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냥 카드로 쓰고 내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카드를 써. 생활비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면서 쓰겠다는 건데. 나 지금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잔다. 잠을 참고서 기다린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짜증과 화만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활비로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승진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취업 준비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장을 봤고 남기는 음식 없이 깔끔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물품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되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당신 도대체 요즘 어디서 돈을 쓰는 거야? 생각은 하고 쓰고 있는 건 맞지? 아니, 아이 데리고 카페를 갈 일이 있나?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도 커피 많잖아. 왜 쓸데없이 커피를 밖에서 마시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 옷은 왜 달마다 사는 거야? 애 옷장 터지도록 옷이 가득하잖아. 여보, 아이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2월 상품으로 산 거라고. 거기다가 나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 거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신은 내가 밖에서 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우리 승연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또 이런 얘기하면 발악을 하네. 어쨌든 돈 좀 아껴 써. 당신이 번 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이 옷을 살 때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쓰기도 했어요. 태도는 남편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태도 또한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명절날이 되면 시댁에서는 외벌이로 남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저 자식 혼자서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에, 고생해서 아끼며 키워놨더니만 고생은 우리 아들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나 혼자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정이 힘들지 뭐. 지연아, 너는 네 남편 건강도 안 챙겨주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 건강을 챙겨야지. 아니, 너는 이렇게 얼굴색이 좋은데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다 뺏어가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 저 요즘 새벽 수유하느라 3시간도 연속으로 잔 적도 없어요. 안색은 제가 더 나쁜데 남편은 요즘 운동하느라 기운 빠져서 그래요. 아침마다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죠. 예,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새벽 수유한다고 유세하니? 그거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상진이 사촌 누이 알지? 걔는 아이도 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혼자서 척척해도 잘만 보더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너는 맨날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는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와 남편은 짝짝꿍이 잘 맞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부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면접 후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에 먼저 물어봤지만 친정에서는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아빠 역시 생업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셨던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하던 직장이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는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승연이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입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만 혹시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니? 이제 겨우 직장 조금 쉬고 있는데 나 다시 취업할 거다. 아이 봐줄 수 없어.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야 돌이 지났는데 너는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니? 적어도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된 게 그것도 몰라? 아니, 모성애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그래, 당신 어떻게 승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통보를 하다니. 당신은 엄마 맞아?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린애 두고 돈 벌겠단 말이 나오냐?
돈에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생활비를 줘.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하면서 조금만 써도 닥달하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겠어? 당신 승진도 했고 전보다 월급도 많아졌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은 뭐 하면서 쓰니? 어머님, 승현 아빠 생활비 한 번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하겠어요? 저 그냥 취업할게요. 제발 어머님,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승현이 봐주세요. 난 못 봐준다. 자식은 엄마가 봐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난 할 말 다 했고 그만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고 아이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한 달만 당신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게 뭔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고 구하려면 네 돈으로 구해.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너는 트러블 만들지 못해 난리야? 아휴, 진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생활비랑 카드 쓰면서 당분간 그냥 지내.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야. 지금 지나면 나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승현이는 퇴근 후에 잘 볼게. 그러니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절대 안 되고 정 취업하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 친정의 승연이 맡기던 알아서 해결하고 취업해. 그리고 취업해도 당신은 살림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취업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어요.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완강했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말했던 생활비는 꼭 달라고 약속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작 50만 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생활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며 화를 냈죠. 전 아이가 조금 더 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끝나서 일을 하기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정도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긴 세월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숨통을 트여준 것도 저희 아들 승현이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며 떼 한 번 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황당한 말들에도 저 대신 대꾸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는 게 참 편한가 보다. 우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데 너는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니? 할머니, 엄마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할머니가 더 살쪘어. 할머니도 마음이 편한가 봐. 할아버지는 살이 빠졌는데. 에이, 승현아. 할머니가 어디가 살쪘어? 니네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럼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들 승현이는 저를 대신해 막말하는 할머니에게도 대꾸를 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게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나서는 학원비며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출근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도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같이 간다면 남편의 단호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 아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며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전화를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바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내일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줄 겸 같이 왔어. 승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랑 같이 오다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하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집으로 돌아가. 여보, 지금 며칠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현이 학교에 내는 돈이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줘.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 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 카드 있잖아. 카드로 쓰고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벌써 준 생활비 다 쓴 거야? 제발 좀 아껴 쓰라니까. 그 돈을 벌써 다 쓰다니. 대단하다 정말. 여보, 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비를 다 충당해. 당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은 혼자서 우리 생활비에 몇 배는 쓰면서 어떻게 자식 먹고 자는 생활비에 이렇게 인색해?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내야 하니 바로 해결 좀 해줘. 아니, 못 준다니까. 돈 없으니까 꺼져.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발길질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앞쪽에 있었던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얘가 혹시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무슨 일로? 어머, 드디어 찾았네. 회장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서님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장님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때 그 할아버지시죠? 그때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학교에 가야 해서 나중에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제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고마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너의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전 119에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네가 어른들을 불러준 덕분에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단다. 어머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드님께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아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향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얼마 전 학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회장님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대로 쓰러지셨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심장을 잡고 있는 회장님을 보고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이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한 저희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아이 학교와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딱 이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승연이라고 했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잘 대처를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어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해주렴. 내가 이 회사를 달라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엄마를 행복하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니?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아, 그건 문제 없다. 이비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봐요. 아, 아니다. 사택 비어있는 곳 있지 않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분하신 것 같아요. 승현아,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현이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안 살겠다니? 아빠는 엄마랑 나를 버렸잖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승현아.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랑 있으면 아파요.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현이는 울면서 회장님에게 저와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도 주실 생각이셨지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만곡히 거절을 하니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회사에 다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재라 생각하셨다며 저에게 취업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지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승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둘이서 살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방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친 줄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들 승현이도 바쁜 엄마를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제가 데리고 간다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지만 그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의 핏줄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네요. 저는 당당히 남편 핏줄이 아닌 제 핏줄이라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문제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 알고 회사로 찾아온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나 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 탓이라니.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어. 내 탓이라고? 그래, 당신은 항상 내 탓만 해왔었잖아. 죽을 때까지 내 탓하면서 살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생활비? 고작 몇 푼 더 주고 살자고? 나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승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승현이가 못 참겠다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끝내자, 제발. 끝내? 뭘 끝내? 나는 생활비 달라는 거 줬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벌이로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왜 당신만 억울한 척해?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유지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었던 내역, 가정이 소홀했던 것, 폭언뿐만 아니라 당시 저에게 발길질을 했던 CCTV 등의 증거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남편이 몰래 쌓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던 아이 양육비는 회장님 지시하에 월급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지금은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살았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살면서 인과응보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저희 모자는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들어보다 저도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 남편을 만나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여 지금은 아이가 9살입니다. 저는 어려서 정말 가난한 집에 일남 이녀 장녀로 태어났어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가난할까 싶겠지만 아빠도 일용직에 계시고 엄마도 식당 일을 하셨지만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빠께서 빚 보증을 잘못 써 갚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어렸을 땐 엄마 아빠 원망을 참 많이도 했네요.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급식은 늘 공짜로 먹었어요. 항상 학기 초가 싫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가정신문에 가족 구성원, 부모님 직업, 소득을 적어내야 했는데 전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학기 초가 너무 싫었네요. 그렇게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 우유 하나를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 눈물을 삼켰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부터는 부모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음식점, 설거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만들기 등등 정말 갖은 일은 다 했네요. 부모님은 이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용돈을 벌어야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수학여행비 등등 될 수 있었죠. 의무 교육인 중학교 생활이 끝이 나고 고등학교는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남들은 당연히 가는 학교를 저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에 뜻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때 당시엔 학교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가자라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 학비에 집안 생활비까지 합치면 늘 마이너스인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미용실에 취직을 하면 기숙사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에게 서울살이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리다고 결코 봐주지 않는 세상이었죠. 저는 17살에 미용실 인턴으로 들어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 후 저는 디자이너로 진급하게 되었죠. 19살이란 이른 나이였지만 미용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와준 덕분에 형편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고 저는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생들도 학교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덕분에 저희 집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그나마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마음에 여유라는 것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처음엔 손님으로 만났다가 자주 보다 보니 밥도 먹게 되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일평생 챙김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챙김이란 걸 받아봤었죠. 나이는 어렸지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할 무렵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네요. 남자친구 집안은 교수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앞날이 너무 뻔했으니까요. 아빠 엄마가 교수지. 내가 교수가 아니잖아.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그게 내가 너랑 헤어질 이유가 되나? 오빠, 알잖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 나를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 너무 앞날이 뻔하잖아. 내가 부모님은 설득할게. 너한테 상처 안 가도록 할게. 나만 믿어줘.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 길로 남자친구 어머님이 샵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화가 난 채로 말이죠. 여기 김미애 씨라고 있나요? 김미애 씨 좀 뵙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재훈이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미애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이 끝나갈 무렵 다짜고짜 어머님은 저에게 물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살벌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요. 연애하는 건 뭐 자유니까 상관 안 할게요. 우리 집 유서 깊은 집이에요. 어디 남의 머리나 만지는 주제에 이 집에 발을 들이려고 해?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참고로 내 남편 나 그리고 재훈이 누나 그리고 재훈이 형까지 지금 교수예요. 재훈이 형은 박사과정 받고 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교수 임용은 문제 없고 재훈이만 평범한 회사원 같죠? 재훈이가 다니는 회사가 일반 회사 같아? 자그마치 삼성이야, 삼성. 우리 집 수준 알겠어? 어딜 감히 명함을 내밀어?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그대로 절대 저를 허락해 줄 수 없고 단 연애는 해라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였습니다. 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전 제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시집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헤어짐을 고한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죠. 시부모님은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낼 때 정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었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였죠. 내가 진짜 결혼을 안 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죽는다 뭐다 이래서 시키는 결혼이에요. 사돈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네요. 내가 참 살다 우리 못해도 다 박사까지 밟았는데 며느리가 충졸이라니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결혼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하죠. 사람들도 많이 안 부르고 딱 가족끼리만 하는 걸로 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괜찮아야지.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했는데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일찍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느라 학교를 미처 못 다녔습니다. 저희 딸에 나무라지 마시고 못난 이 부모 탓을 해주세요.
저희가 면목 없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정말 꾹 참았네요. 알면서 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능력 인정받고 밖에서는 누구에게 손가락받지 않고 일하는 딸인데 평생 고개 숙여 살았던 엄마 아빠가 상견례 장에서도 저렇게 고개를 떨구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에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이악 물고 참고 버텼네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당하고 살진 않을 거라고. 날 좋아해 주시진 않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정말 조촐하게 룸을 하나 빌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했죠. 요즘엔 스몰 웨딩이라고 많이들 진행하지만 저는 정말 시댁에서 저를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며 작게 진행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때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쪼들려 살던 과거에서 현재 저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김미애가 이제는 결혼을 하여 인생의 이막을 여는 순간이라니 제 스스로 뭉클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곧바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신랑의 강력한 의사표현도 있었고 저조차도 일을 해야 했기에 분가를 원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시댁도 자주 가지 않게 되었죠.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업계에선 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학교 출강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교육도 도맡아 하는 흔히 이 분야에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알만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돈 때문에 하였던 일이었지만 저에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커리어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 시댁에 왕래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문제는 시댁만 가면 제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누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모르는 영어로 저를 꼭 농락하듯이 대화했죠.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가의 행포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도 보통 멘탈은 아니었기에 악착같이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곤 그 대화에 낄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독하기까지 했으니 늘 미움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오기, 도끼 빼면 시체였기에 꾹 참고 견뎌냈네요. 너 진짜 독하다. 영어 마스터 한 거니? 그 머리로 학교는 왜 때려쳤다니?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대화 엿들으니 좋니? 아, 재수씨 진짜 소름 돋네요. 그동안 그럼 저희 대화 다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와, 소름 진짜. 난 재수씨 같이 독한 여자 무섭더라. 하긴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가 넘어갔지. 재훈이 쟨 어려서부터 센 여자 좋아했다니까. 그럼 이제 프랑스어를 해야 하나? 아주 우리가 재훈이 처무서워서 어디 대화를 하겠어? 좀 모른 척 할 줄도 알아야지 참나. 아니요. 프랑스어로 하시면 프랑스어도 공부할 거고요. 독일어로 하시면 독일어도 공부할 거예요. 저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니까요. 다들 할 말을 잃으셨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똑소리 나는 저였기에 어려운 사이였어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늘 할 말은 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서 미움을 샀어요. 저와 별개로 저희 딸은 시댁 식구들을 따랐기 때문에 종종 시댁에서 자고 놀고 오곤 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와 조카였기 때문에 제가 미움받는 것과는 다르게 딸아이를 예뻐해 주셨죠. 그런데 딸이 커갈수록 시댁에서 놀고 오면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여자아이라 그런지 수다스러웠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시댁에서 놀고 온 얘기를 듣고 배꼽 잡고 웃는 날도 많았답니다. 말만 교수 집안이고 제 앞에서 그렇게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싸움이 늘 잦았으며 삼촌은 매일 통화하는 여자친구가 바뀌는 것 같다. 고모는 노처녀라 매일 선을 본다 등등 아주 재밌었어요. 약간 인간미가 느껴졌달까? 아직 딸아이가 어렸기에 듣는 말을 전부 다 전달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집에서 절대적으로 말조심을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에게 대구력 사건이 펼쳐지네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고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은 음대를 나와 박사 과정을 받고 음대 교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도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수 집안에 교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집은 경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그냥 멋진 직업으로 봐주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어머님 아버님께 저는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든 학교 때려친 미용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네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집은 처음이죠? 어쩜 이렇게 고울까? 음대 전공이라 그런지 우화가 철철 넘쳐 흘러. 나랑 재훈 아버지도 교수라 우리가 이 계통에 대해 잘 알잖아. 원래 사람은 말이 통해야 하는 법이거든. 우리 딸도 교수고 우리 막내 아들은 대기업 다녀요. 내가 이런 며느리를 정말 꿈꿔왔는데 이제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얼른 앉아요, 앉아.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현식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형님도 이 집 어른들과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 그냥 지나치더군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에게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참 그나물의 그 밥들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집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는 무르익어갔고 어머님 아버님 깔깔거리며 얘기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기분은 좋았네요. 하지만 저를 은근 무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요. 역시 집안에 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참 좋아. 이래서 옛 어른들이 격식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깐요. 저도 현식 씨한테 얘기 들은 대로 어머님 아버님과 말이 너무 잘 통하는걸요? 전 아이를 낳아도 교육자로 키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교육자 집안은 교육자가 나오고 의사 집안은 의사가 나오듯이 고색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어요? 역시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이래서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또 한 번 느낀다. 안 그러니? 교수 며느리라니. 이게 우리 집이지. 그들끼리 짜고 치는 장단을 보고 있자니 부글부글 끓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말하면 무시할 게 뻔하고 딸아이도 있고 괜한 불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되실 분과 어머님 아버님은 죽이 참 잘 맞아 보였어요. 그들이 원한 세상이구나 싶으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대화도 유치하기도 하고 웃음이 났네요. 얼른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 되실 분은 저녁을 다 드시고 저와 일하는 아주머니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일을 직접 깎으신다고 주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청담동에서 디자이너 한다고 했죠? 예약해야 되겠네요. 청담에서 하는 거니까 당일 예약은 안 될 테고 언제쯤 괜찮나? 아,
네네. 머리 하시게요? 제가 화요일,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 그 뒤만 피해서 오시면 되는데 언제쯤 오시겠어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드릴게요. 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언제든 시간 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은 빼놓을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괜찮을까요? 이제 앞으로 자주 보는 사이가 될 텐데 미리미리 알아가자고요. 뭐 적당히 맞춰가며. 사실 저는 예약하기 힘든 디자이너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얼른 예약해드렸죠. 형님은 뭔가 묘하게 날선 말투였어요.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특유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말투였으니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했네요. 과일을 먹을 때도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던 예비 형님과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어머님의 처음 보는 눈빛과 말투에 두 번, 세 번 놀랐네요. 그렇게 예비 형님은 집에 가시려고 하였고, 예비 형님이 가시고 저희도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이 장가를 가다니 참 놀랄 일이다. 절대 결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짝이 있는 것 같아 신기해. 그러게. 아주버님은 즐기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 결혼은 더 늦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시네. 저희 아주버님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여자친구들도 많이 바뀌고 눈도 높아 결혼은 정말 늦게나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놀랬어요. 바람둥이라는 사실도 딸아이 입을 통해 알았죠. 매일 통화하는 이모들이 바뀐다부터 한 번은 삼촌이랑 놀러 나갔다고 바뀐 이모들도 많이 봤다고 하네요. 직업도 교수이고 얼굴도 훈훈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댁 모임을 뒤로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예비 형님이 머리를 하러 오신다는 날이 다가왔죠. 은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때 잠깐 보니 어머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터라 조금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될 사이였기에 최대한 티내지 말자 했네요. 형님이 오시고 방문하실 때부터 역시 형님이 형님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기에 시댁 분위기도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님까지 합세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지요. 처음 오자마자 형님은 저희 직원을 하대하며 바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여기 가방 좀 받아줘. 오늘 김미애 부원장한테 나 왔다고 전해줘요. 아, 정신없어. 바쁘네 샵이. 조용조용 할 줄 알았는데. 혹시 2시에 예약하신 윤채린 씨 맞으세요? 부원장님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가운 입으시고요. 스텝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하대를 하는 꼴이라니 정말 제가 더 숨고 싶었습니다. 지인이라고 했기에 더 창피했네요.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형님은 숱도 많아서 레이어드 컷하고 펌하면 예쁘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줘요. 말 놔도 되죠? 어차피 손아래 동서들 사이인데 뭘 안 그래요? 그럼 미애 씨 말대로 머리 해줘. 네, 그럼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기 샴푸 좀 먼저 할 거라서 샴푸실로 가실게요. 윤성님, 여기 샴푸 좀 해주세요. 나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만지는 거 싫은데. 미애 씨가 그냥 샴푸부터 다 해주면 안 돼? 나 미애 씨한테만 받을래. 조금 까다롭고 민망했지만 손님이 원하는 거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렸어요. 예비 형님은 머리 하는 내내 본인이 어려서부터 유학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수가 되기 직전까지 살아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 대단하다, 좋으셨겠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피해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나빴네요. 아니 미애 씨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야? 아우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완전 쇼킹했잖아. 중졸이라니 어머. 네? 아, 저는 정말 가난했었고 고등학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조차 낼 돈이 없었거든요. 저한텐 아픈 얘기죠.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뷰티 쪽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도 잘 되지 뭐. 중졸이 청담동에서 보안장 하는데. 손님들은 모르지? 아마 여기는 손님들이 들으면 막상 갈릴걸? 여기 여자들 얼마나 콧대 높아. 그래도 학력 중요시 여긴다고. 아, 네,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얘기 안 했을 때도 있고 뭐 친해진 고객님이면 오픈할 때도 있고요. 전 열심히 살아온 게 창피하진 않거든요. 제가 친구를 괴롭혀서 학교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제 삶에 만족해요.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것 같아서요. 미애 씨, 그거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래도 대학교까진 나와야 돼, 이 세상은. 나중에 자기 딸이 학교 가면 엄마 학력 가지고 놀리는 세상인데 아직은 보수적이라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알겠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이렇게 저희 시댁엔 정말 저를 무시하는 사람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확실히 느꼈네요. 학력 가지고 정말 사람 가리는구나. 오늘도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결혼하기 전 기선 제압하러 왔구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머리를 끝마치고 형님이 돌아간 뒤 멘탈이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참 많이 울었네요. 혹시라도 딸이 날 창피하면 어쩌지. 나중에라도 엄마 원망하면 어쩌지. 난 열심히 살아온 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원래도 할 생각이었지만 딸이 더 크기 전에 엄마로서 당당해지고 싶어 준비하게 되었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보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업과 일에 치여 정신없이 지낼 즈음 본격적인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저랑 결혼할 때랑은 다르게 아주버님은 초호화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 식을 제대로 못 올렸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 결혼식에 기대가 굉장히 크셨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를 들였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7년 만에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앞두고 상견례를 준비하던 중 예비 형님과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손발이 떨렸죠. 이제 큰애도 우리 가족이고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내가 불렀다. 이제 곧 큰애랑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저 충조를 우리 둘째 며느리라고 상견례에 데려간다니. 솔직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수치라 안 데려갔음 싶구나. 사돈어른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할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내 의견은 이런데 다들 의견을 말해보렴. 난 일단 안 데려가고 싶다. 곤란하지 그럼. 사돈어른 댁들도 명망이 높은 집안인데 우리 집에 중졸 며느리가 있는 걸 알면 얼마나 낮게 보겠냐? 아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애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주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미애는 혼자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애예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아 진짜 엄마 아빠 그동안 미애가 최대한 분란 만들지 말라고 해서 참았는데 내 부모인 게 창피하네요. 이러신 분들이었어요? 사람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냥 제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 취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재수씨는 저희 같은 레벨들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 세계에는 명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수씨가 재수씨 레벨에 맞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못 느꼈을 테지만 그래도 이런 집에 시집온 이상 겪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갈 나무를 보고 올라오셨어야지 참. 그럼 찬반 투표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상견례에 안 가면 되는 것을 가냐 안 가냐에 찬반 투표라니요. 그것도 예비 형님 보는 앞에서 저를 그냥 밑바닥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가뜩이나 저를 무시하는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던가요. 예비 형님은 거기서 한마디 더 거들었죠. 사실 아직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그냥 뷰티 업계 종사자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중졸인 걸 아시면 기함하시겠죠. 저도 부모님 놀라실까봐 이런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중졸은 본 적도 없으셔서 아마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텐데 좋아하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 너무 곤란해요. 그러겠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놀라실 거야. 아휴, 정말 저 골칫덩어리. 자 그럼 둘째 내가 상견례에 가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손 내리는 걸로 합시다. 둘째는 그냥 이 의견 따르거라. 토달지 말고. 저와 남편은 참가하지 않았고 모든 가족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참으로 허탈했죠. 명문가에 숨겨진 며느리라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늘 제게 일어나는 것 같아 정말 씁쓸했네요. 그리곤 정말 서럽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딸이 핸드폰을 들고 와 입을 열었습니다. 딸 한마디에 집안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죠. 평소에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딸이었는데 가족들을 온 가운데 집중시키고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삼촌, 문자 왔어. 오빠, 나 오빠 애 임신했다니까? 왜 이렇게 답장이 없는 거야? 나 진짜 그 집으로 쳐들어간다? 에? 이게 뭐야, 삼촌? 나 그럼 동생 생기는 거야? 아, 신난다.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유진이가 입던 옷 다 물려주자. 딸의 말 한마디에 살얼음 얼어붙듯이 조용했죠. 그러곤 아주버님은 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얼른 전원을 꺼버렸죠. 얘 현식아.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스팸 문자지? 아니 체리가 읽은 게 지금 다른 거 읽은 거지? 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아니에요. 체리가 읽은 거 잘못 읽은 거예요. 아 오해요. 자기야 오해야. 나 믿지? 참나 체리도 뭘 그런 걸. 그래 우리 현식이가 그럴 리가 없지. 체리가 잘못 본 게지. 아휴 머리가 아프구나.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자.
무슨 소리야? 그 문자, 나 보여줘. 뭐? 애를 가져? 떳떳하면 바로 문자 보여달라니까? 왜 숨기는 거야? 얼른 핸드폰 안 내놔?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울고불고 무슨 일이냐고 악을 쓰고 예비 형님 된 사람은 핸드폰을 빼서 감시 들어갔죠. 그 옆에 아주버님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아버님은 이 광경을 보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딸아이 혼자만 어리둥절해해서는 하던 인형놀이를 마저 하는데 전속으로 웃음이 터져 죽을 뻔했네요.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던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절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어퍼컷을 날려주었죠. 아마 제 인생 다시 안 올 복수였죠. 어머, 아주버님, 혹시 그때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 아, 왜 저번에 만났던 분인가? 누구지? 아, 최근에 만난다던 여대생? 아, 재수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됐고요. 야, 윤재현, 체리 데리고 빨리 니네 집에 가. 어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아주 배운 데 없다더니 어디서 입을 놀려? 네가 감히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어머님이 악다구니를 쓰며 분에 못 이겨 하시는데 진짜 유쾌상쾌 통쾌했네요. 전 이 기회에 시댁과 손절 생각으로 계속 이어나갔죠. 아니 맞잖아요. 아주버님 여자 바뀐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에이, 결혼할 사람이면 알 건 알아야 되죠 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고상하시니 의심 이런 거 안 하실 건데요 뭐. 그래도 결혼 전에 바람은 잡아야 돼요 형님. 같은 여자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형님이 공부만 하셔서 이런 건 또 잘 모르실까봐 제가 코치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세차게 노려보며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곤 울고불고 악을 썼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고소했어요. 파오네. 여자 많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 몸 함부로 굴리면서 노는진 몰랐네. 천박하고 불결해. 아, 오해라니까. 너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야? 나 못 믿어? 아, 재수씨,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어. 부채질이라뇨. 전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뒷일은 알아서 알아보던지 하시고요. 저희 집은 이만 갑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저희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뭐 저 얼굴 안 보는 게 어머님 남은 여생 행복하실 테니 저희 식구 알아서 이제 저희끼리 살게요. 애초에 도움받은 것도 없으니 뭐 배 아파하진 마시고요. 상견례 제가 안 갑니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체리야, 여보, 가자. 뭐?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러니 티가 나요. 꼭 천박한 티가. 누구 맘대로 우리 아들을 네가 등지게 해? 엄마, 그만해. 이제 나도 안 올게. 나 오늘 우리 가족들 한 행동 보고 너무 충격받았고 미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형이랑 누나랑 아빠 엄마 행복하게 사셔요. 우리 가족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죄송해요. 가볼게요. 건강하시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정말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네요. 그로부터 며칠 후 들려온 소식으로는 아주버님네는 완전히 파혼을 했고 형님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진 그 여대생은 아예 그 집에 들어와 눌러앉아 아버님 어머님 뒷목을 잡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아
그 후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첫째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요즘 간간히 저희 남편에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어머님 연락이 오지만 남편도 한결같이 차단 중이고요. 어차피 애초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닥 아쉽진 않네요. 그렇게 중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 이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해 야간대학을 등록하여 다닙니다. 대학원까지 가서 뷰티학과 교직 이술나요 교수가 되고 싶단 꿈이 하나 생겼네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댁 반응도 궁금하고 어찌 보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건 사실이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보고 싶지 않네요.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제 얘기는 재밌을까 하며 사연 보냅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파혼을 하다니.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실망과 자책을 하며 지냈지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그런 집에 시집을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집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2명, 오빠 1명, 새언니 1명, 이렇게 7식구입니다. 저희 오빠는 결혼하여 건물 위에 따로 얻어져 있는 집에 살게 되어 사실상 아주 가깝게 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특별한 걸 소개를 하자면 저를 제외하고 6식구가 의사인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 덕분에 언니와 오빠 저 모두 어려서부터 아쉬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건물에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이 있고 그 옆엔 약국, 위에가 내과, 치과, 유방 갑상선 외과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냐고요? 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부모님도 막내딸인 제가 다른 공부를 하시길 바라셨던 것도 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아니고서야 굳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몇 걸리는 것 빼고는 큰 단점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면 되었겠다 싶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한 번도 저희 집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평범한 집안에 미술 전공을 하여 동네에서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죠. 남자친구는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죠. 본인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는 것 같아 멋있기도 했었고요.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본인의 누나와 매형 얘기를 하며 너무 본받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종종 어필해 왔습니다. 매형과 누나도 변호사입니다.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 누나는 똑같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죠. 난 진짜 우리 누나랑 매형을 너무 존경해.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나가는 소송에 대해 많이 조언도 해주고 공부할 땐 누나가 엄청 든든한 힘이 됐어. 그러게. 자기 말 들어보면 누나랑 매형이 자기의 든든한 멘토 같네. 매형과 누나가 선배로서 남자친구를 좋은 길로 끌어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나 보다. 너무 보기 좋은 남매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 보여 너무 보기 좋았죠. 저도 제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지라 가족애가 있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와 언니들을 존경하니까요. 남자친구가 늘 말하길
자기네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매를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셨다. 내가 진짜 꼭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참 흐뭇해 하시겠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람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가족들에게 저런 마음을 느끼는 남자라면 정말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오산이었죠. 처음 만날 때부터 그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찝찝했죠. 너 미술했으면 집에 돈 많이 들었었겠다. 너같이 애초에 공부가 아닌 사람은 딱 길을 틀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밥벌이는 하잖아. 괜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나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야.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 쉽게 간 거 아니야. 정말 지금도 애들 가르치면서 입시 미술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알지. 그냥 난 자기처럼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재능 있는 거에 몰빵해도 괜찮다는 말이었어. 괜히 공부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살면 안 되잖아? 나처럼 공부해서 변호사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취직해서 그냥 그런 연봉 받으며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세상에 자기같이 재능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한 말이야. 종종 들었을 때 예체능을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엔 이런 거를 제외하곤 정말 다정다감했고 제가 예술계통이고 남자친구는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만나서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어디 대학 나왔냐고 궁금해하셔. 미술학원 운영하면 한 달에 대충 고정적인 수입이 있냐고도 하시는데 너 혹시 수입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지? 아무래도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내 수입은 들쑥날쑥하긴 하지. 많이 버는 달이 있으면 한참 비수기인 달도 있고 그래도 평균 금액은 거의 비슷해. 학생 수도 늘 비슷하고. 아무래도 엄마가 예체능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자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자기가 이해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 싶으며 애써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엔 우리 엄마 아빠는 그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람 어떠니? 너한테 잘해주니? 라고 기본적인 것 외엔 따로 묻지 않으셨죠. 아마 그냥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H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와 과에 붙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학력과 경력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자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신 줄 알지만 의사인 것은 몰랐습니다. 딱히 부모님 직업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집 부모님께서 저를 한번 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설레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부모님을 뵐 준비를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방문하여 어머님의 스카프와 아버님 드릴 넥타이, 그리고 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기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백화점 브랜드의 선물과
그의 어머님 드릴 꽃도 장만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윤이야.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임윤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니, 생각보다 미인이네. 난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미인이구나. 근데 예쁜 거 얼마 못 간다. 네?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요즘 환절기라 날씨도 쌀쌀한데 어머님 스카프 괜찮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스카프 집에 많은데. 잘하고 다닐게요. 색상이 나랑 안 맞는다. 그쵸? 어디 거예요? 이 브랜드? 신경 좀 썼네요. 남친 아버님은 그냥 말없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 온 순간부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친 어머님은 처음부터 웃으면서 비아냥 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둔한 저는 원래 합법이 저러신가? 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친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례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진짜 변호사님이고, 난 같은 법조계 사람 만나길 바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술한다고 해서 놀랬잖아. 말은 놔도 되죠? 우리 아들보다 어리니까. 얘네 누나 얘긴 들었죠? 같은 변호사 만나서 지금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서로. 그게 쉽나 어디? 하여튼 내가 그린 말을 했건만. 저기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셔? 아니, 미술 공부만 한 거면 딸 하나만 미술 공부 시키신 건가? 어려서 공부는 딱히 많이 안 했어도 되잖아, 미술은. 안 그래? 네? 어려서부터 그래도 미술을 해서 재료값이라든지 입시 비용이라든지 저희 엄마 아빠도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죠. 진짜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 말을 듣고 절대 한마디도 편들어주지 않는 남친을 보며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남친 부모님은 절 달가워하시지도 않았고 남친이 좋다니 한번 만나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비굴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정말 반대야. 윤희 씨도 일은 할 생각이지?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그러라고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신랑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의 벌이는 되고 우리 딸이야. 변호사님이시니 남편한테 전혀 부담도 안 주고 에휴, 나도 변호사 며느리 보나 했더니 네, 저도 당연히 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제 직종에서 공부하는 만큼은 다 했고요. 어디 가서 직업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을 하는 추세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남친 입에서 저따구로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히 먹었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어요. 뒤따라 나온 남친은 왜 그러냐며 놀라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어디 있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저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자기 어머님보다 난 자기 말이 더 상처야. 자기가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은 변호사 며느리 얻고 싶으신 건데 날 왜 만나는 거야? 어른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잖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매형도 변호사다 보니까 며느리도 변호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그냥 보수적이다라고 이해해줄 순 없어?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너랑 결혼하고 싶고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야. 너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고생했다고 했잖아. 나랑 누나 키우는데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보상? 누구 신세 망치려고 며느리한테 보상을 바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자기도 의심스러워. 그동안 했던 말들 다 어머님 입을 통해 나한테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말 아니야? 가끔 기분 나쁜 얘긴 몇 번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자기도 예체능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 결혼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지금 너 선 넘는 거야. 나 정도 되는 남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 지금 너무 격해져 있으니 좀 수그러들고 얘기 다시 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디 이런 막말을 할까요? 그 길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잘 다녀왔냐는 엄마, 아빠, 언니들의 물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 무슨 서름 당하고 온 것 같은데? 변호사 며느리 원한대. 아니, 내 앞에서 변호사 며느리 원해. 오늘 나 보잔 것도 일부러 부르신 거야. 나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제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며 찾아간다고 하셨고, 엄마는 같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막내딸, 귀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곱게 키워 어디 내놔도 부족하단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다니요. 언니들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전화번호 대라는 둥 집도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 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도 곱씹게 되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미술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너 혼자 어색했을 텐데 너 편은 못 들어주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난 자기랑 할 말 없어. 난 어제 자기 태도에 너무 실망했고 자기 태도를 보니 알겠더라. 결혼하면 내 앞날이 훤히 보이더라고. 앞으로 계속 무시하실 텐데 나보고 그걸 견디라고? 내가? 왜?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하신데 며느리 되면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나는 마음 정리 다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하지 마. 아무래도 나 힘들게 키워오신 분들이니까 원하는 며느리 얻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어제 엄마도 아차했어. 네가 마음 좀 풀어. 내가 잘할게, 어? 하루 이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술학원에 찾아오는 빈도는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를 설득하는 남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집안에 대해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남친과 남친 누나, 변호사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과연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에 건물 몇 채나 있는 집인 걸 알게 되면 절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알겠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남친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을 풀고 다시 지냈을 땐
결혼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오갔고, 그러면서 남친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남친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요. 부모님도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내켜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은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본 것인지 몰라도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사과 한 박스라니요. 진짜 제가 뭘 가져온 건지 눈을 다시 의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차이 나는 결혼이니 이런 선물 준비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받아두기만 하셨고 싫다는 내색이나 표현은 일절 없으셨어요. 딸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 무시한 대가를 정말 철저히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서 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윤희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어요. 아, 갈비찜인가요? 아, 맛있네요. 윤희도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아야 하는데 저 밥 해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엄마와 아빠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주방탱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식사 자리는 대충 이렇게 지나갔고 식사 중간중간 남친이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건물로 되어 위층엔 가정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친 입장에선 건물에 새들어서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미술학원 위에 이렇게 집도 있었구나. 아파트 월세나 전세랑 비슷한 건가? 이런 건물 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린 여기 나 중학교 때부터 살아서 익숙하지. 오히려 시끄럽지도 않고 좋아. 자긴 아파트 사니까 익숙하진 않겠다. 건물도 깨끗한 편이어서 나쁘지 않고 그래도 아파트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긴 하겠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무렵 언니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언니들도 제 얘기를 들었던 참이라 궁금했던 모양인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 윤희 남자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전 윤희 첫째 언니고 얜 둘째예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도통 집 얘기를 잘 안 해서요. 이제서야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와 달리 언니들은 똑부러지기도 하고 제가 서럽게 울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살갑지만은 않았고 그때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언니들이 의사신분이라는 걸 밝히더라고요. 남친은 엄청 놀란 눈치였습니다. 대학은 어디예요? 요즘 로스쿨도 간판 많이 보잖아요. 제 친구도 로스쿨 출신인데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물어봐도 되죠? 아, 네. 서울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 그럼 대학은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순간 언니가 꼬치꼬치 묻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뭔가 고소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는지 이때 이런 말을 하며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아, 대학은 순천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뭐 대학보다야 마지막 학력이 서울대 로스쿨이니까요. 아, 그래도 로스쿨 출신이어도 대학도 중요하지. 요즘 로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취업 잘했다면 다행이지만요. 금방이라도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볼 기세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을 배웅하던 차에 남친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는 둥, 언니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는 둥, 일단 다 참았어요. 어차피 곧 헤어질 거고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복수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철저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중 역시나 예비시댁의 만행은 끊임없었죠.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건물주 딸의 선자리를 제시하는 둥 결과는 계속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것 또한 개념 없는 남자친구 입에서 듣게 되었죠. 아빠가 좋은 사람 있다고 선보는 거 어떠냐더라? 그래도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아직도 못마땅해 하셔? 자기가 잘 얘기한 거 아니었어? 건물주 딸? 왜?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지?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자기도 좋잖아.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자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데 자긴 자부심 가져도 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저를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곧 계획은 실행될 예정이니 참았어요. 아주 그 집 콜을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들과 오빠에게도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니 아빠와 엄마도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당했던 걸 생각해 동의해 주셨고요. 드디어 길고 긴 시간 끝에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친 부모님들은 꼭 해야겠냐며 남친을 설득하는 눈치였고 남친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제가 시집가면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오시더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더군요. 예, 나다. 너 김치는 담글 줄 아니? 내가 내일 김장을 할 건데 어차피 너가 와서 이제 할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얘네 누나나 우리 아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너희야 수업 조절해서 오면 되는 거니까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니? 네? 김장이요? 제가 내일은 수업이 풀로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니 너는?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이라도 좋던가.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업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니가 지금 변호사 와이프를 그냥 꽁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평소에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잘 알지만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와서 몸으로라도 떼우던가. 너 아직 식장 안 들어갔다. 알겠니? 이런 반협박을 하시며 전화하기 일쑤였고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으셨어요. 남친은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였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자기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넌 복받은 줄 알아라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오며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그제 부모님과 남친 누나 매형까지 줄줄이 양복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나와 우리 집은 법조인이다 라며 위풍당당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혼수 목록을 써서 저를 먼저 주시는데 기겁했습니다. 혼수 비용만 4억, 그리고 집은 반반.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 오빠 새언니가 등장했어요. 줄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다들 외과, 내과, 치과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남친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곤 했습니다. 상견례장에 의사 가운 입은 6명, 변호사 배지 단 3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죠. 남친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생각해낸 최고의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우리 집 재력을 오픈하고 그 집이 그렇게 바라는 돈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게 하는 것이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려 했으니 맞대응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 아빠입니다.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요.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저희는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 저는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내과 의사고 남동생 내에는 치과 의사입니다. 아니, 어머, 의사들이시라고요? 아니, 우리 준성이가 그런 말이 없어서. 아이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 세기만 특별히 미술 공부를 가르쳤군요. 어쩐지 특별해 보이더니만. 어머머, 아마 우리 아들 머리랑 사돈댁도 머리들이 좋으시니 우리 손주들 머리 걱정은 없겠어요. 우리 며느리기 닮아 손재주도 좋을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이 결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오히려 저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 집은 저 결혼하면 저희 앞에 있는 조그만 건물을 혼수로 해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어머님 혼수 목록을 보니 저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말이야, 너? 자기야,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놀랬잖아. 다 의사셨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또 뭐고? 내가 조그만 건물들이 몇 채 있는데 이걸 우리 자식들 결혼 선물로 하나씩 주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윤희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윤희 마음이 변했다니 그럴 일은 없겠군. 아니 사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윤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오늘 파혼 통보하러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 그리고 잘난 따님 사위. 제가 어찌 그 집에 끼겠어요. 전 파혼합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남친 어머니 졸도하는 소리 들리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저희 집 그대로 그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깔깔거리면서 가족끼리 밥 먹고 카페 가서 실컷 대화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 마음에 상처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부모님, 난리에 화내준 언니들, 오빠, 새언니, 오히려 가족애를 일깨워줬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아쉬움 없이 살던 내가 예비시댁 잘못 만나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재미삼아 사연 풀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